여러분 안녕하세요. 고3 열보이평가 해설 4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부에서는 25에서 28번 기술 세트, 그 다음에 이어서 29번에서 33번의 사회 세트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독서의 3세트 출제가 됐는데 그 3세트 출제된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세트는 인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 나왔고 사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문, 기술, 사회의 조합으로 최근 여러 번 시험이 이제 출제됐습니다. 과학이랑 예술이 상대적으로 출제되는 빈도가 조금 낮았어요. 그런 경향이 유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9월 모평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 인문, 기술, 사회 이 영역에서 지문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걸 안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공부할 때 아무래도 기술이나 그런 사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이랑 경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법이나 경제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공부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완하는 공부를 잘 한다면 지금 6월 모평에서 나의 성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수능에서는 정말 그 결과 아주 좋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입니다. 우리 이 기술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 있었죠. 네. 보통 이 기술을 하나만 설명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게 좀 수월할 텐데 근데 이걸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그 두 가지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차이점을 정확하게 그 원리 방법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이 훈련돼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비단 그냥 내용만 이해하려고 하지는 말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읽고 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잘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 공부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예측하기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3부에서 이 예측하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지만 지문 읽는 데 있어서 예측하기를 잘 하면 지문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출제 요소 중심으로 독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하기 하는 거거든요. 자, 25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할 때 선생님이 늘 좀 읽으면서 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글 다 읽은 다음에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기억이 안 나면 또 읽게 되거든요. 그건 시간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버리지 않고 한 번 읽고 25번 문제의 답도 다 골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 할 때는요.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는 겁니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 용어잖아요.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것도 또 2번 선택지 앞부분에 보이네요. 그것도 역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3번 연속된 프레임, 4번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 5번 보정 기능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번에서는 용어와 관련하여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이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 벌써 이 글의 내용 구조가 파악되는 거예요.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그렇다면 그 두 개의 기술 각각 어떤 기술인지 구별하는 읽기를 해야 된다. 26번 윗글에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OIS 기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잘 하는지를 물은 것인데 읽으면서 푸는 것이 익숙하면 26번도 25번과 함께 문단별로 읽으면서 이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25번만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고요. 역시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말들을 훑어내릴 텐데요. 보이스 코일 모터, 자이로 센서, 보이스 코일 모터, 자이로 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것과 자이로 센서라는 것을 당연히 머리에 담게 돼요. 그럼 읽으면서 그 말에 주목을 하면 되는데, 기술에서는 이렇게 모터, 뭐 센서 이런 건 결국 그 장치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면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그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이나 특징에 관한 정보가 출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특히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주목했어야 됩니다. 27번 A씨에 들어갈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A, B, C 답지를 보면 뭐 클수록 작을수록, 그러면 이거 위아래와 관련된 정보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 28번 위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하자는 숙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봤더니 세로상 카메라, 그 다음에 1, 2, 3, 4, 5가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이렇게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보기에 기역, 니은 K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 자료가 프레임에 관한 겁니다. 독해할 때 그 프레임에 관한 내용 나오면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문 봅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요.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어요. 그쵸? 선생님도 늘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자꾸 핀잔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되죠. 이런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인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글의 중심 화제가 되겠죠. 1문단에는 특별한 이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5번에서 1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볼게요.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과학적 기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해 줘야죠. 그러면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해 줘야 되는데,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 빛과 소프트웨어를 주목했어야 돼요. 읽으면서. 과학적 기술은 결국은 빛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딱딱 대비되는 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고요. 과학적 기술과 관련하여 이제 먼저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25번에 2번 선택지에 있던 거 기억해요? 네, 2번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번 선택지 2문단 읽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자, 이런 카메라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렌즈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뭘까요? 동그라미 친 거는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하는 거 네모,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해서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 포함해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렌즈 모듈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데 이미지 센서에 다 피사체의 상위 매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미지 센서의 기능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피사체의 상위 매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어지는 정보를 보면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 그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화소라고 하는데,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 영상으로 이제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소라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이 화소라는 요소에서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소와 관련하여 요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자, 이런 기능에 관한 이런 정보를 또 우리가 독해할 때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이제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딱 짚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계가 이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라 빛의 세기가 이제 변하겠죠.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있고 여기에 화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흔들리니까 빛의 세기가 변하니까 이 전기 신호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 뭔가 저장되는 영상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그 흔들리는 걸로 찍었을 때 뭔가 좀 초점이 안 맞아서 좀
모습이 잘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변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문제 상황일 텐데,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로 센서는 여러분 우리가 26번에서 반복되는 말로 자주 본 거 아니에요? 이미 예측하기 위해서 출제 요소라는 거 파악한 거죠. 그럼 자이로 센서의 기능을 여러분이 주목해 줬어야 돼요.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에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방향과 속도를 전달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이로 센서의 기능을 주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의 기능은 뭐죠? 렌즈를 이동시켜요. 렌즈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렌즈가 이동이 되니까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는 거를 그만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 해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문단 이제 봤는데요. 이 문단에서는 결국은 구성 요소의 이런 기능에 관한 정보를 특히 잘 주목했어야 된다. 그 점 강조하겠고요. 이와 관련하여 25번에 2번 선택지를 봅시다.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 일단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에 관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이제 2번 선택지의 초점은 이미지 센서에 맞춰져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한 건 뭐였냐면, 이미지 센서에는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 주목했던 거 뭐였죠?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OIS 기술이 이 OIS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카메라라도 피사체 상은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사체 상은 맺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는 적절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2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판단을 잘 못한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성 요소의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의 그런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좀 잘 익히고 갑시다. 이미지 센서 피사체 상 맺혀요. 자, 그러니까 이 OIS 기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단 상은 맺혀야 되니까 2번 선택지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는 거 적절하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5번의 4번 선택지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소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했던 정보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저장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 정보를 근거로 25번의 4번 선택지 적절하다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라고 되는데,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 결국 뭐냐면 흔들려요.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그런 빛의 세기가 그 흔들림으로 인해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변함으로써 결국은 그 흔들림 영상, 바로 영상이 흐려지는 것,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OIS 기술이 작동돼서 이렇게 보정이 돼야 되는데, 보정이 안 되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흐려진 그런 화면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25번에 5번도 이 문단을 근거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번이 정답률이 꽤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선택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택지, 그 다음에 이제 1번 선택지 정답인 요 세 개의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꼼꼼하게
아, 이런 정보에 주목해서 읽어야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구나. 자, 그런 걸 익히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예측학에서 만난 거였던 거잖아요. 그럼 출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줘야죠. 보이스 코일 모터는 렌즈를 움직이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표시를 해주면서 중앙에 위치한 렌즈 조일에 코일과 그 다음에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에 코일과 이제 또 자석이 있는 것이죠.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서 제어 장치의 역할,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 장치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힘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힘에 의하여 이제 렌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렌즈가 이동이 되니까 결국은 흔들리면 그 흔들린 결과만 있을 수 있는데 이 흔들리는 것을 다시 이동시켜 주니까 원래 제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찍히는 것처럼 이동시켜 주니까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결국 그것은 상쇄된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사체의 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상이 흐려지는 그런 결과가 아무래도 최소화가 되거나 정말 좋으면 아예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든가.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식도 이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앞에서 렌즈를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원리 방법을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방법 말고요. 이렇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또 이제 흔들림을 감지하는 줄이는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렌즈를 움직이는 방식도 있고 이미지 센서를 움직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문단 봤고요. 3문단과 관련하여 25번에 1번, 3번 남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기술을 설명할 때요.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OIS 기술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계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여러분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계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요. 이 뒤에 어떤 정보가 나오게 되냐면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가 나오게 돼요.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요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은 지문의 경우에 어떤 거냐면 앞서 설명한 기술 말고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기술이 이런 대안 방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 DIS 기술은 OIS 기술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를 아무래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는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28번 문제 풀 때요. 보기에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흔들림이 완전하게 보정이 안 됐죠? 그래서 촬영한 동영상 중 니은 K 더하기 1번째 프레임을 보면 영상이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OIS 기술의 이런 한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는 뭘 사용해야 되는 거죠? DIS 기술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은의 그 왜곡된 영상은 DIS 기술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번의 보기에서 지배도로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대로 문제의 출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수능 때는요. 이런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기 설정 딱 돼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디지털 기술에 관한 것이니까요.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이제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프레임 단위로 나눠져 있는 게 뭐예요? 28번 문제 보기잖아요. 그렇다면 28번 문제 보기에 그 K 더하기 1번째 프레임, 그건 특히 이제 이 DIS 기술이랑 관련이 있겠죠.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 연속되어 있는 프레임 간의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을 하는데,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은, 자, 방법 나옵니다. 기술에서요, 원리 방법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관련하여 특징점을 이용한다라는 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징점, 자, 이것으로 무엇을 이제 특징점으로 정하느냐? 여기 이 말 중요하죠? 피사체의 모서리, 그 찍히는 대상의 모서리. 이 찍히는 대상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특징점으로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사체의 모서리, 이 사례를 지시한 거죠. 그러면 특징점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례를 든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이죠.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은 이제 선생님이 7법칙 강의라든가 이제 수능특강 독서에서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만, 꼭 반드시 문제 풀 때 문제 해결의 키가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가져다가 답 골랐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요 문단 가지고 25번에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5번 1번 선택지,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이건 이제 DIS랑 관련이 있겠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를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문단 끝부분에 보면 이 문단 끝부분 보면 이 3문단 끝부분을 보면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OIS 기술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DIS 기술은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1번처럼 이미지 센서를 DIS 기술이 이동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4문단 읽고 25번의 1번 선택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이제 보면 특징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그 흔들림을 보정할 수 있는지 그 원리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라고 하고 있어요. 네, 특징점들을 찾아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거? 피사체의 모서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징점을 찾는 거는 K번째 프레임에서 찾는 겁니다. K번째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아까 28번 문제에도 있었죠? 기억. 그럼 기억에서 특징점을 찾는 거예요. 다음 K 더하기 1번째 프레임, 뭐 28번 문제 같으면 이제 니은이겠죠. 거기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것, 이 원리 방법 관련해서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두 프레임의 결국 차이점을 파악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28번 문제 설명하면서도 한번 짚어주겠지만 28번에 그 3번 선택지를 한번 보면요,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한다. 그 차이를 계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해서 차이를 계산한대요. 그럼 기억 안에서 차이점을 파악해서 그 차이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8번에 3번이 틀린 거거든요. 그걸 구별을 못해서 28번 문제를 또 많이 틀렸다. 앞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 방법은, 이런 방법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문제 해결에 뭐가 된다? 키가 된다.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이제 위치 차이만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정을 하면 흔들림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위치 차이만큼 보정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니까 위치 차이가 작으면 부드럽겠죠, 영상이?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 가능하고요. 특징점 해소가 늘어날수록, 이런 거 있으면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주목해야 되겠죠. 특징점 해소가 늘어날수록 이런 연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네, 이런 원리에 관한 정보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뭐뭐면 뭐뭐다 이런 거 인과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독서 강의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상을 회전하면 자, 결과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되느냐, 인과적으로. 자, 인과적인 정보는 이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으면 결국 그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이제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것인데, 안 잘라내면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이제 유지하려면 화질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까지, 이런 인과적인 정보 당연히 이거 우리가 문제 풀 때 주목해서 문제 해결의 키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라내니까 작아지고, 그 다음에 유지하려면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질 떨어진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25번 문제에서 아직 판단 못한 선택지가 있나요? 저기 3번 선택지 봅시다.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위치 차이만큼 보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위치 차이를 줄인다는 얘기죠.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25번의 3번 선택지,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25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네, 26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OIS 기술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 코일 모터에 대해서 이미 우리 글 읽을 때 주목했었죠. 여기 3문단에서 주목했었는데, 보이스 코일 모터는요, 거기 3문단에서 지금 뭐 기억 안 나면 다시 확인해도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그러면 보이스 코일 모터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거죠. 지문에 이렇게 관계가 표시되어 있으면 포함하는 대상, 포함되는 대상, 이런 관계 지문 읽을 때 선생님이 일부러 알려주면서 표시했었습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정말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였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이로 센서의 기능 역할 관련해서 우리 이미 주목했었습니다. 몇 번째 문단에서 주목했었냐면 이 문단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자이로 센서의 기능과 관련해서 주목한 정보로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의 매치는 영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그 방향과 속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이로 센서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골랐어야죠. 자, 이렇게 잘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다음, 보이스 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이스 코일 모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주목했었냐면, 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그 힘과 관련해서 바로 렌즈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이미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번 선택지 적절하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이로 센서의 기능,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알려줍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더라도 렌즈 이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기술의 한계로 주목한 거잖아요. 4문단 시작할 때 이제 보면요, OIS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자이로 센서의 그런 기능 역할까지 이해를 한 것인데, 이 OIS 기술의 한계로 뭐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즈 이동 범위 한계가 있다는 거 맞죠? 그렇다면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라고 되는데, 네, 이렇게 흔들림에 의해서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그런 빛, 그 빛이 세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흔들림에 의해서 피사체의 상이 결국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상이라는 건 결국은 빛이니까, 이건 빛이 맺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에 의해서 피사체의 상이 이동을 하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뭘 이동시키냐면 렌즈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3문단의 이제 끝에 보면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적절한 거죠. 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요 2번인 겁니다. 다음 27번을 보면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씨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가 빈칸 A, 그 다음에 빈칸 B, 뭐 빈칸 C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푸는 것이 좋냐면 일단 빈칸이 있는 문장의 서술어부터 짚어요. 서술어를 짚으면 이겁니다.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말까지 보면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래서 서술어 짚으면서 주어를 좀 찾아봐요. 그러면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한 것과 관련하여 여기 빈칸 A, B에 내용이 들어가야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한지 봅시다.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 이 밝기 차이가 어때야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한 걸까요? 어때야? 지문에 따르면 이 특징점과 관련해서는 주의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돼야 된다. 그렇다면 주의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 밝기 차이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클수록이 되겠죠. 클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클수록 이렇게 세 개를 골랐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에 밝기 차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 우리 4문단의 내용을 보면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밝기 차이, 자, 여기 요 주의 점들,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 점들의 밝기 차이가 큰 상태에서 요 큰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 후에 밝기 차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변화는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특징점과 주위의 점들 사이의 밝기 차이가 큰 게 유지돼야 되니까, 유지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변화가 작은 거죠. 그래서 작을수록이 선택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특징점이 이제 위치 추정이 유리한 건데,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자, 뭐뭐일수록 뭐뭐다 이런 거 출제요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어떤 말을 또 주목을 함께 했냐면 5문단에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에 보면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이런 말들이 인과관계로 원리를 나타내는 정보를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 내용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무엇이 늘어난다? 연산이 늘어난다. 연산. 그거는 여기 이 연산이 결국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연산 그 시간, 보정에 필요한 시간이 결국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요 2번이 답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또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 이제 틀렸다고 한다면 왜 나는 못하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함께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잘할 수 있는 나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로상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을 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촬영을 했습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흔들린 겁니다. 흔들렸어요. 집에 들어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정하려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OIS 기능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의 보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보정하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보기의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OIS 이 기술로 완전하게 보정이 안 됐다. 보정이 잘 안 됐다.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보정이 잘 안 돼. 그래서 소프트웨어 DIS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여러분이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촬영한 동영상 중 연속된 프레임이라는 걸 이제 만나게 되면 K번째 프레임이 있고 K-1번째 이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기억의 특징점 찾고, 특징점은 주로 이제 뭘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특징점은 이런 피사체의 예를 들면 이런 모서리, 그렇죠? 특징점은 이런 피사체의 모서리를 찾아야 됩니다. 피사체의 모서리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피사체의 모서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사체의 이런 모서리를 찾아야죠. 그렇죠? 이런 특징점들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특징점과 이쪽의 특징점에 결국은 또 뭐가 파악되냐면 위치 차이가 파악되는 거죠. 그 위치 차이를 연산해서 그 위치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DIS 기술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선택지 봅시다. 1번.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이라고 됐는데, 프레임의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1번 적절하지 않죠. 이렇게 판단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우리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라는 것, 이거는 결국은 이건 결과잖아요. 그렇죠? 지문에서 인과적인 정보, 그래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었습니다.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단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보정이 이루어지는 데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자, 보정되는 거죠.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프레임 크기가 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면 마지막 문단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는 것은 그러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이건 뭐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라낸 거니까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된 거죠. 잘라낸 거니까. 그렇다면 이 2번 선택지는 적절한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있는 정보를 마지막 문단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요 2번 선택지 적절성 여부를 잘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요.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빌딩 모서리들, 결국 피사체의 모서리니까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거 맞아요. 여기가 맞다 보니까 그 차이를 계산하여까지 순식간에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차이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의 특징점 찾고 니은의 특징점도 찾아서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기억에서만 요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기억에서만 차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제시를 한 건데, 그걸 묻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이 정보를 판단을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해서 틀린 겁니다. 이 3번 같은 선택지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 되겠군이라고 되는데, 이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이 잘 안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OIC 기능을 켰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켰는데도 이렇게 화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프레임이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는 OIC 기능으로 보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DIS 기술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니은에 대해서 OIS 기능으로 보정할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 5번을 보면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은을 보면요, 이건 OIS 기능으로 보정이 안 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위에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DIS 기술을 사용을 하겠대요. 그러면 DIS 기술을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DIS 기능으로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28번, 5번 선택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 하겠습니다. 사회 함께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 사회에 관한 내용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법에 관한 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제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지문 핵심 내용 어떻게 파악해야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또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일단 예측하기를 좀 빨리 해보면 29번 문제 읽으면서 풀었어야 됩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뭐 법, 영업비밀, 그 다음에 ICT 다국적 기업, 로열티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ICT 다국적 기업이 반복되고 있고요. 영업비밀 이런 말 보여요. 그런 말 체크했으면 되고, 30번 출제 요소 디지털세입니다. 그럼 디지털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29번이나 30번이나 다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푸는데 능숙하다라고 한다면 둘 다 이제 읽으면서 풀 수 있었습니다만 29번 문제만 읽으면서 풀게요. 해설 강의니까. 31번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기억을 근거로. 그럼 이제 기억과 관련하여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의 이제 내용을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잘 파악하는 읽기를 미리 해야 되겠고. 선택지도 ICT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32번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 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시작 부분 보세요. S국, 국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에서 어떤 그 국가에 관한 정보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목해 줘야 하겠습니다. 33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A의 내용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미리미리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하고요. 그 출제 요소를 이해하는 읽기를 합시다. 1문단부터 이제 봅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처럼 및 담당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특허권의 이제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익숙하죠. 이거 왜 익숙하냐면 수능특강 독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개념이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 방법이 연계가 되고 견해 주장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연계 규제 공부할 때는 독서에서 우리가 읽기 능력을 기르는 공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나 견해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미리미리 이해를 해놓으면 좀 더 빨리 편하게 친숙한 제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짚으면 결국은 발명에 대한 이런 정보의 소유자가 심사를 통해서 이제 획득한 이런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죠.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에 관한 얘기는 방금 전에 29번 문제에서 만난 적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출제해 줄 수 있으니까 주목해 줘야 되는 거죠. 영업비밀 개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이제 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하게 생각하고 읽었으면 이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런 것인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지식재산에 속한다. 그렇다면 두 대상의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대상이 있을 때요, 여러 대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꼭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주목해 줘야 돼요.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이제 창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을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CT 다국적 기업이 출제 요소로 그 선택지 이제 많이 사용된 거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1문단의 핵심 정보를 표시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29번에 1번 선택지 판단 가능합니까? 판단 가능하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둘 다 지식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식재산이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윗글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29번에 2번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뭐냐, 여기 일정 조건을 갖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절차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한 상태에서 어떤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 2번이 일단 답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죠. 그게 30번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세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는데, 일단 이 디지털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법 관련 지문에서는요, 반드시 우리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은 좀 약합니다만 이 요건에 관한 정보도 꼭 반드시 주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하여튼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보를 반드시 여러분이 핵심 정보로 주목을 해야 했고요.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또 이해를 했습니다. 법인세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또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거죠.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법인세가 이제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되죠. 다시 강조해 볼게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럼 여기서 번뜩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되냐면, 사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디지털세 수입에 대해 부과한다. 그 다음에 법인세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부과한다. 둘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핵심적인 말을 우리가 앞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서의 문제를 좀 더 빨리 정확히 잘 풀 수 있어요. 이 점 꼭 명심하고요. 실제로 이것 잘 구별한 사람은 문제 잘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자 여기 이 문단인데 이 문단과 관련하여 29번에 3번 선택지 판단해 봅시다.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건 뭐죠? 디지털세입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뭐죠?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 4번, 5번 아직 뭐 로열티 이런 말 아직 못 봤으니까 선택지를 읽을 필요 없고 다음 문단 갑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그럼 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법인세 감소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법인세 감소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어떻게 회피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 A국은요, 법인세율이 매우 낮아요. 자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A국에 있는 이 자회사가 특허의 사용 권한을 갖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이 있습니다. B국이 있어요. 그럼 이제 B국에 설립된 또 역시 이 Z사의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서 특허를 사용을 해요. 특허를 사용해서 수입이 발생하면요, 저 특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 특허권을 사용했으니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이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열티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이제 비용이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B국에서는 비용이 커져요. 비용이 커지면 당연히 이윤은 줄어요. 그쵸? 즉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는 거죠. 법인세는요, 부과 대상이 이윤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이윤이어서 디지털세는 수입이지만, 그래서 부과 대상이 되는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를 감소하게끔 만드니까 그에 대해서 이 국가들이 아무래도 우려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 기업의 활동이 또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인 국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국가에서는 법인세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사실은 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구별해서 읽었으면 또 역시 선택지 판단에 도움이 되죠. 자, 우리 이 문단 3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29번에 4번 있습니다.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로열티는 법인세가 높은 국가의 이윤을 최소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다음 4문단 볼게요.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라는 것은 ICT 다국적 기업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들 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 침해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해를 해야 했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보호를 해줘야 그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 만들어내는 걸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지식의 진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식이 훨씬 더 빨리빨리 잘 진보할 수 있는 것인데, 보호가 안 되면 자꾸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보호가 안 되면 당연히 의욕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의 개발 같은 것도 당연히 잘 안 될 것이고 지식의 진보가 정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도 되는데 여기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한 것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강하고 약하다. 서로 대비되는 짝입니다. 그래서 약할수록 요 유인이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된다. 그래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식재산의 보호가 이제 강할수록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는데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죠. 보호가 강하면 자 이거 맘대로 못 써. 딱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로 발생한 손해는 결국 어떤 손해이겠습니까? 지식의 진보가 정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손해가 되겠죠. 이런 거를 유인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자 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하니까 이거는 접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접근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인비용이랑 접근비용이랑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너무 안 이루어지면 유인비용이 큰 거고 또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면 접근비용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인비용이랑 접근비용 이거를 어떻게 잘 이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이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에서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제시해놨냐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 이 국가들 왜 표시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A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32번 문제 보기 아까 시작할 때 보기 앞부분만 봤는데 S국은 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국가에 관한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얘기를 구별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하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독해하는 것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혹시 못하더라도 나중에 연습하면 잘 해요.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났으니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의 국가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의 이 국가들보다 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정 보호가 약한 것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이 일괄적으로 다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좀 다르게 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과 이제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보다 그거보다 조금 높은 국가들의 보호가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9번의 5번 선택지 좀 맞은 판단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하는데 실제로는 국가별로 입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자, 29번 답 골랐고요. 30번 보겠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는데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까?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은 뭐였죠? 이거의 도입 배경은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회사를 이용한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기업으로부터 하여금 좀 더 내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지 지식재산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라고 되는데,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됩니까? 디지털세는 뭐에 부과되는 거죠? 지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적극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3문단의 이제 끝에 보면 어떤 정보가 지시가 되어 있냐면,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법인세 중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국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도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이어서 4번을 보면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국가의 자회사 설립해서 줄이는 건 뭐죠? 뭐 A국의 자회사 설립하고 B국의 자회사 설립해가지고 줄이는 거는 무엇이었냐면 지문에서 법인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 설립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이 자회사 설립하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자회사가 법인세율이 낮은 쪽으로 특허를 사용한 그런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이윤을 최소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인다고 했죠. 디지털세가 아닙니다. 디지털세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 제시가 된 거죠.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 문단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5번이 답입니다. 이 30번 문제는 사실 5번 이 선택지 정답지를 조금 말을 바꿨으면 난이도가 많이 더 올랐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를 좀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답을 편하게 고르라고 조금 바꿔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제, 기억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기억을 근거로, 기억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기억은 이 법인세를 줄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건 뭐가 많다는 얘기냐면 결국 비용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크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비용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비용을 또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비용이 커서 결국은 이건 이윤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윤을 최소화하면 법인세는 뭐에 대해 부과하니까, 이윤에 대해 부과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법인세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이제 하려고 하냐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설의 내용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가설의 내용은 결국은 법인세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설이 참이라는 얘기는 결국 법인세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법인세 줄인다에 해당되는 내용 들어가면 되네요.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선택지를 봅시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입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몰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라고 하면 안 되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 특허권을 부여해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들이 그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높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낮은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윤이 늘더라도 그만큼 법인세 부담하는 게 아주 크지 않으니까 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고쳐야 되는 거죠.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용이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용을 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이건 뭘 위함이냐면 이윤을 낮추기 위함이죠.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이윤이니까. 그래서 이윤을 낮추기 위함인데, 이렇게 이윤을 낮추는 것은 결국은 뭘 덜 내기 위함이냐면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그 자회사의 비용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하여금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로열티를 지불하게 만들어서 비용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덜 내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적절하지 않죠? 다음 이제 4번을 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인다. 네, 이윤을 줄이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죠. 왜냐?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4번이 결국은 적절한 거네요.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이 뭡니까? 법인세 줄인다는 것에 관한 내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답입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윤을 낮추는 것은 왜 낮추는 것이죠? 이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이윤을 낮추는 것은 결국은 법인세를 조금 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법인세를 조금 내려는 것은 당연히 법인세율이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이렇게 이윤을 줄여서 법인세를 덜 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은 곳은 법인세율이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낮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네. 31번 정답 4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32번 보겠습니다.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S국은 어떤 국가냐면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예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다. 이 말을 이제 특히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지문 A 부분에는
국가의 유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A의 뒷부분에 이제 보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제시하고 있냐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 또 어떤 국가에 대한 얘기도 있냐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개 유형과 관련해서 거기 특허 보호 정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있냐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 보호 정도가 계속 강해진다. 뭐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계속 특허 보호 정도는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의 경우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보다 특허 보호의 정도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다. 여기가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A에서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의 내용은 처음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지식재산이 잘 보호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국제적 강화를 원할 거예요. 그럼 1번을 보세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지식재산이 좀 더 잘 보호되기를 바라겠죠. 그럼 잘 보호되기를 바라는 것과 이 유인 비용의 이제 관계를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유인 비용은 보호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이제 중요성을 좀 더 크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유인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인 비용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보호가 좀 더 잘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호를 잘 되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이 요 뒤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이랑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판단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다란 얘기는 결국은 이건 유인 비용이 크다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인 비용이 크다라는 얘기는 지식재산 창출 의혹을 많이 저하시켜요. 그로 인해 이제 손해가 결국은 더 크다는 얘기죠. 이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결국은 유인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이런 유인 비용이 더 심각하다라는 2번 선택지는 당연히 적절합니다. 3번을 보면요.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정보, 이거 우리의 지식재산 못 써! 하고 막은 거죠. 이로 인한 손해를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접근 비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접근 비용이라는 것은 보호가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예요. 그러면 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요, 접근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게 되는 거죠. 접근 비용이라는 것은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손해니까요. 낮추면 접근 비용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골라야 하는 거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아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의 관계를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3번 잘 판단했는지 점검하고요.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스스로 꼭 판단해 보세요. 4번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이 이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이제 대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즉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이제 최소가 된다라는 걸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거를 고려했을 때 이게 이제 낮아졌다가 높아진다라는 거 적절하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을 때 보호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을 때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그 보호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낮아져요. 그렇죠? 약해지니까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쭉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경우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쭉 그 보호 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것 적절하겠죠. 4번 이렇게 판단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S국이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손해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는 유인비용이죠. 그러면 유인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유인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유인비용이라는 것은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이 너무 약할 때, 너무 낮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면 유인비용은 줄어듭니다.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이건 뭡니까? 접근비용이죠. 접근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니까요. 이런 손해는 보호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겠군이라는 것 맞죠. 그래서 5번 적절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3번을 보면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A는 무슨 내용이냐면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Z사가 여러 자회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국은 법인세율이 낮아요. 그 다음에 B국은 법인세율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국에 있는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B국에 있는 자회사의 비용을 늘리잖아요. 비용을 늘리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자회사로 하여금 이쪽으로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만들면 로열티를 받은 A국의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B국의 자회사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 이윤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요 A국에 있는 자회사의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2번 적절하고요. 3번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되겠죠. 수입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수입에 따라서 이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윤을 줄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겠죠. 4번입니다.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자, B국의 자회사의 이윤을 줄인다라는 건 결국은 이윤의 법인세가 부과되니까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을 늘린다라고 되는데, 비용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윤을 줄인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 역시 A랑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이 되겠죠. 네, 정답 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문학은요, 우리 남궁미쌤이랑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바뀐 교육과정 관련해서 뭔가 변화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